첫 액티브 인퍼런스 내용의 시작을 발표를 맡은 김근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저희 여름 때 도현님께서 액티브 인퍼런스 이 내용을 소개해 준 것으로 처음 접하고 스터디 시작하다 보니 어쩌면 좀 이 내용에 대한 접한 부분이 좀 많이 적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제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이해하기는 좀 편할 수 있지만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언제나 만약에 좀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바로 이 개념들이 저는 이해는 되진 않았습니다. 베이시안 티오리라고 하는 이 확률적인 내용부터 일단 좀 이해를 하면서 이 책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서 PPT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공유드렸던 PPT 내용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2와 2-3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제목은 2- Perception as Inference, 2-3은 Biological Inference and Optimality가 되겠습니다. 챕터 1과 챕터 2-1까지는 읽으면서 사실 먼저 챕터 1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읽었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2-2부터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시안 시어리 그리고 이 인퍼런스라는 단어도 이제 사실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두 개를 공유 드렸는데요. 처음에 일단 베이지안 티오리라고 하는 베이지안 프로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저희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쉽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과연 이 단순한 식이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는지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고 또 그 두 개가 만약에 교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쉽게 그 두 개를 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1이 두 번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되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예시를 들고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뭐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나와 나의 형제가 같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과연 4분의 1을 두 번 곱한 16분의 1일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경향을 따졌을 때 나와 형제는 내가 만약 걸린다면 형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경우에 교집합을 단순한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이 간단한 확률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을 따져서 저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저희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집합 A와 B가 아니라 H와 E라고 적혀 있는데요. H는 하이포세레스, E는 에비던스라고 여기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본다는 느낌으로 제가 쭉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하이포세레스와 에비던스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없이 들으면 알 듯 말 듯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 영상이 되게 이해하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이포세레스와 에비던스라는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공식에 준해서 H와 E라고 하는 게 하이포세리스 에비던스라고 하는 그냥 약자로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에비던스와 상관없이 여기서 에비던스는 책에서 말하는 observation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이포세리스라고 하는 우리의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이 실제 세상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observation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나타난 이 물체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하이포세리스가 바뀐다는 이러한 공식을 형태로 바뀐다는 내용을 이 시기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동떨어진 예시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고 만약 스티브라는 사람이 되게 샤이하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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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내용만을 가지고 스티브가 라이브러리언일까 아니면 농부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당연히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라이브러리언이라는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보와 함께 농부가 라이브러리언보다 모수로서 이제 전체적인 비율이 많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그냥 일반 스티브가 농부일 확률이 이제 라이브러리언일 확률보다 높다라는 이제 정보, 전체적인 정보가 주어진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 현실은 되게 다르게 됩니다.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라이브러리언이니까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히 일을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방금 스티브의 성격과 일치하는 라이브러리언일 확률이 40%, 그리고 농부로서 일치할 확률이 10%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언이 파머리 라이브러리언보다 이제 이만큼 20배 많은 이제 전체 인구라고 한다면, 단순히 10명 중에 4명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 해당되는 숫자와 farmer의 경우에 이 200명에서 10%인 20명이 해당되는 숫자가 됐을 때 이 문구를 만족하는 farmer는 20명,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4명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확률로서 아까 식을 생각하면 뭐 사실은 라이브러리의 확률은 전체 100% 중에 16.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자연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처음 질문이랑 사실 질문이 달라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이 전체적인 통계를 조금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 예시가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방금 이 하이포세리스와 에비던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농부와 이 라이브러리안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조금 와닿진 않을 텐데요. 일단은 각각의 단편적인 내용으로서 만약 이해가 됐다고 하면 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스티브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우리는 하이포세리스라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값은 사실 뭐 숫자로서 우리는 나타낼 수 없겠지만, 그냥 스티브가 뭐 어떤 미국인이라는 정보 정말 그것만 주어지고 이 사람이 라이브러리라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스티브가 조금 정적이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정보가 딱 주어졌을 때 직관적으로도 뭔가 스티브가 그 순간에도 스티브가 라이브러리라는 일 확률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본인들이 각자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에비던스가 노출이 됐을 때 기존의 하이포세리스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에비던스에 노출된 새로운 하이포세리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이제 약간은 이제 어렴풋이 느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베이시안 확률 이론이 계산이 만약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의 빌리프가 변하는 과정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시를 갖고 와서 프라이어 하이포세리스가 이제 기존에 저희 농부 한 명의 그 라이브러리 한 명에 대해서 파머가 20이라고 하는 이 비율을 예시로 들었을 때 가져왔을 때 프라이어 하이포세리스 기존의 하이포세리스의 확률과 그리고 에비던스에 노출됐을 때 포스terior 하이포세리스가 이러한 공식을 이제 적용이 되면서 빌리프가 변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튜브 두 개의 영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nference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현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제 글이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 사람이 논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가축법이라고 하는 가설 추론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연역법은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가 맞다면 그 대전제에 해당되는 사례가 이제 팩트가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얘라고 하고 이 콩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하나의 사례라면 당연히 이 콩은 하얗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지만, 연역법은 정확하다는 강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귀납법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들, 이제 주머니에서 콩을 계속 꺼내는데 이제 콩이 계속 하얗기 때문에 이 콩은 주머니에서 나오고 이 콩이 계속 하얘니까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얄 거다라고 하는 귀납적 추론은 우리가 항상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언젠가라도 검은 콩이 나오는 순간 이 대전제가 이제 그
거짓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추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논리 구조법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글에서도 셜록 홈즈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셜록 홈즈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의 소매를 보고 소매가 너덜너덜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소매가 너덜너덜한 것을 보고 뭔가 타자를 많이 치는 타이프라이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옷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해가지고 꼭 타이프라이터일 필요는 없지만, 타이프라이터라고 한다면은 손을 많이 이제 옷이 소매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그래도 논리적인 또는 관계가 있는 렐레번트한 이제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냥 직관적인 예시로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비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가축법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온다라는 하이포세리스는 사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도 있고 자고 나서 문 밖으로 그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올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가설은 내 머릿속에 있지만, 땅이 물에 젖어 있는 사실을 접하는 순간 어? 한 번도 어제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땅을 보자마자 비가 왔겠구나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보면은 비가 왔다라는 하이포세리스에 대한 내 마음의 가능성이 변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방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퍼런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있고, 이것이 어떻게 observation이라고 하는 현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 인퍼런스라는 개념으로 조금은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앞부분에 소개했고 이제 나머지 이 글에 있어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도 처음에 헬르몰츠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 헬르몰츠는 처음 제가 접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헬르몰츠라고 하는 정말 옛날 철학자는 이미 지각이라고 하는 perception이 방금 말했던 내 머릿속의 추상과 현실이 인프루언스 과정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가설을 이제 내세운 사람이 되겠고,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당시 이제 철학계에서는 조금 묻혔던 이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는 아무래도 도현님께서 이따가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글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보이겠지만 이제 사과와 프로그, 그 개구리 예시가 좀 크게 이제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예시를 이해를 하는 게 오늘 이제 이제 이 2-2와 2-3의 큰 이제 부분이라고 되겠는데, 2- 시작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ception as inference, 과거 헬라몰츠 때부터 이야기했던 과거에 내 머릿속의 추상과 현실 observation이 교류를 하는 inference 과정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피부가 느끼는 것, 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센서리에 대한 정보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탑에서 탑다운, 이전에 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관념이 위에서 탑다운 과정을 통해서 내 perception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perception이라는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개념,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바텀업과 탑다운에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철학적으로는 논리적인 구조물, 통계적으로는 뭐 이제 계산식 또는 이제 뭐 변수들의 이제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책에서 지금 인프루언스가 뭐 프리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이 표현을 이미 여기서 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내용은 뒤에서 다룰 내용일 거라서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perception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포워드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이제 관념이 하나의 이제 하이포세리스로서 observation을 만나기 전에 하이포세리스로서 계속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개구리와 이제 사과에 대한 예시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하나의 이제 베이지안 이제 확률 계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집합 PXY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스티브가 라이브러리안 뭐그 왈말, 그리고 그 사람 그 스티브가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샤이한 그 observation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요걸 보면 X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제가 아까 방에서 나왔을 때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비가 올 확률, 세상에서 우리가 관찰하지 않았을 때에도 내 머릿속에 X라고 하는 관념은 존재합니다. 그 관념은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지만 이 X가 observation이라고 하는 실제로 비가 온 땅을 보거나 또는 스티브라는 사람 모르겠지만 뭔가 그 사람의 성격이 주어지거나 됐을 때 노출이 되는 이 두 개의 집합이 교집합이 이제 존재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앞서서 pH라고 하는 하이퍼세레스의 확률, 여기서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하나의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확률, 그리고 이 관념이 observation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likelihood라는 말로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카드가 10개가 있고 카드 1, 2, 3, 4, 5, 6, 7, 8, 90이란 카드가 있는데 섞여 있고 뒤집어져 있어서 우리는 어떤 카드를 뽑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의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카드가, 우리는 그래도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10분의 1 확률로 1, 2, 3, 4, 5, 6, 7, 8, 90이 뽑힐 수 있고, 뭐 5.5라는 기대값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드 게임을 똑같이 했는데 무한히 많은 카드가 있고 이 카드 안에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뽑아보라고 했을 때, 뭐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누군가는 뭐 5를 기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혹시 100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이제 불확실함에 갇혀 있는 게임에 내가 노출이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이퍼세레스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전체 개수도 모르고 어떤 숫자가 적혀 있을지 모르는 이 카드 세상에서 나는 X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0개의 카드를 뒤집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1, 1, 1, 1, 1, 10번이 1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11번째도 뭔가 1일 것 같은 느낌? 한 번도 누군가도 나에게 그 카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10번이라는 카드 1을 봤다는 그 경험 때문에 뭔가 11번째도 1일 거라고 하는 우리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X 중에서 Y라고 하는 이것은 카드 뽑을 때 결국 1이 나올 확률은 분명히 존재는 할 것이고, 여기 밑에서 보이는 1이라는 걸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이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posterior probability라는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시를 들면서, 일단은 이 px, py 바 x, px 바 y라는 개념을 조금은 직관적으로 조금 가져가고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통계적인 개념 때문에 이제 전체 합은 1이고 앞서서 이제 py 바 x에 px를 곱하면 교집합이고, 이거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이고 베이시한 확률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고, 이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하는 이 py라고 하는 이제 것이 observation이 생길 수 있는 이 x라고 하는 이 하이퍼세리스와 관련 없이 이런 observation이 생길 수 있는 것 또한 이 x와 관계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서 그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데, py는 이제 그냥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했을 때 pa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과 b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의 합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p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x를 이제 합했을 때 x 바 y와 p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식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는 이 개념은 사실은 여기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뒤에서 직접 프로그와 애플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뭐 좀 개념이 잡힐 것 같아서 직접 계산을 해보는 이제 시간을 지금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내가 사과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물체,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봤다면 observation이 되기 때문에, 사과밭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뭐가 보인다면 또는 뭔가 존재를 한다면 그건 사과겠지 라고 하는 확률이 0.9, 그리고 개구리겠지 하는 확률이 0.1. 사과가 0.9니까 사과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observation이,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점핑이라고 하는 observation을 이제 보는 순간
우리는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놀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학적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 점프했으면 개구리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예시가 이제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강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점프해도 해도 애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어 이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의 예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점프한 걸 보는데 어떻게 F일 수 있지?'라는 이 생각이 좀 사로잡혔는데, 그 생각은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점프하는 것을 봤을 때 프로그일 확률, 아까 봤던 observation이 일어나고 나서 posterior hypothesis, posterior belief에 대한 확률은 일단은 보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내가 사과밭에 있을 때 사과가 일 확률, 뭐 프로그일 관념, 내 머릿속에 기존에 존재하는 관념과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개념으로서 사과가 점프할 확률, 사과가 점프하지 않을 확률, 이제 개구리가 점프할 확률, 개구리가 점프하지 않을 확률들이 이렇게 likelihood 모델로서 만약 존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프하는 이 observation을 봤을 때 posterior belief,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0.9, 0.1이 나오는지를 앞서 위에서 봤던 계산식들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점프했을 때 그게 프로그일 확률이 0.9라고 여기서 이제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점프한 게 개구리일 확률은 그 베이시안 듀얼 때문에 이제 조건부 개념 이제 정의 때문에 이제 이 도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점프한 것 자체 py, 즉 py가 아까 이 marginalization이라고 얘기했던 그 식에서 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즉 x, 여기서의 x는 모든 x라고 했을 때 x는 해봐야 frog와 애플일 밖에 없기 때문에 frog와 애플로서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고, p frog는 0.1, frog가 점프할 확률 0.9, 0.81, 애플의 확률 0.9, 애플이 점프할 확률 0.01을 해가지고 0.09를 우리는 이제 마지노라이제이션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앞서 봤던 pfrog라고 하는 이 0.9라는 숫자, 그리고 frog가 점프할 확률 0.81을 계산하면은 점프한 걸 봤을 때 frog posterior, 점프한 걸 본 이후에 frog 점프한 걸 보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내 앞에 있는 이것이 frog일 확률이 0.9라는 것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prior belief가 바뀔 수도 있고 likelihood가 바뀔 수 있고, 사람마다 그 수치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느끼시는 게 결론이 posterior belief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살짝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뛰는 걸 보면 놀라지 않겠냐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urprise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는 이 evidence, 즉 이 observation, py라고 말씀드렸던 여기서 저희 p 점프가 0.09였는데, 이 점프 숫자에도 여기에도 frog와 애플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의 기존의 frog와 애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이 py, marginal probability의 값을 바꿉니다. 이 marginal probability의 로그 값이 이제 surprise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개념으로서 보면은, 말 그대로 0.09라고 하는 값은 되게 작잖아요.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사과가 점프하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듯이, 그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값은 올라가게 되고 그 서프라이즈는 놀란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사과가 점프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존의 모델링, 내 머릿속에서 사과가 0.9라는 확률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델이 이 실제 오버베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또는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로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단순히 이제 네거티브 로그 에비던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니 네거티브 로그 에비던스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값은 하나의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prior 애플이 0.9, prior frog가 0.1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기 때문에 도출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나는 개구리일 거라 생각하고 개구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있는 게 띠면 별로 안 놀라겠죠. 개구리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prior frog가 1, prior 애플을 0이라고 하고 앞서 있었던 marginalization의 계산에 1과 0을 넣게 되면 1 곱하기 0.81이 돼서 앞서 0.09였던 수치보다는 훨씬 큰 0.81이 오고, 그거에 맞춰서 서프라이즈라는 값은 아주 작아지고, 우리는 그래서 개구리가 뛰는 걸 보면 안 놀란다는 어쩌면 직관적인 생물학적인 이벤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극도로 이해하기 쉽게끔 사과와 개구리로서 이제 예시를 한 건데, 이제 책에서는 이것이 확률 분포로서, 그리고 사실은 사과와 개구리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말 복잡을 하지만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제 네, 소개를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네, 그 이제 네거티브 로그 에비던스로서 서프라이즈를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였고 또 책에서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서 처음에 기존의 사과가 0.9, 프로가 0.1일 거라는 믿음이 프로가 0.9, 사과가 0.1이라는 믿음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prior belief와 posterior belief가 이제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이 값으로서 이런 쿨백 라이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이 값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책에서 나와 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드린 prior belief와 posterior belief의 차이가 이제 이 belief가 얼만큼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이제 정의하는 하나의 서프라이즈 값으로서 아까 얼만큼 놀라는 만큼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이제 직관적인 그 내용을 이제 수학적으로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나중에 혹시 도현님께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만약에 처음에 이제 그 만약에 애플이 0.99 그리고 프로가 0.1인데 정말 극단적으로 애플이 1이고 프로그가 0일 때, 즉 우리가 정말 뛰는 걸 봤지만서도 애플이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한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시면 P 점프가 앞서 봤던 마지널라이제이션 계산을 했을 때 해보면 0.01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엄청 놀라겠죠. 그만큼 애플이라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점프를 하는 걸 보고 더 놀랄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점프한 걸 보고 나서 애플이라고 하는 포스테리얼 애플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똑같이 1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고 저는 약간 너무 경악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가능성이 정말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많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리프를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수학 물론 실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베이지안 브레인에 대해서 적어도 베이지안 이 논리에 따라서는 믿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번쯤은 그런 일상생활에도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재밌게 예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그래도 너무 이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컬한 내용을 사실 조금 갖고 왔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수학적인 내용에 이제 불과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수학적인 내용만 사실 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이올로지컬 인퍼런스를 가지냐 또는 이게 얼마나 옵티멀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이 책이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에 사실 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처음에 prior belief라고 하는 것이 탑다운 과정에서 오고 그리고 새로운 likelihood라는 그 상황에서 observ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bottom-up 과정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posterior belief가 만들어진 이 과정을 우리는 봤는데 실제로 우리의 이제 belief라고 하는 이 의식 또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코딩이나 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챕터 4에서 우리가 저번 이제 처음 모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했던 이 챕터 4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모델이 왜 정말 옵티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와 이제 프로그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했지만 사실 실제는 엄청나게 많은 어 이제 대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무한계의 카드라는 예시를 들었듯이 실제 세상은 되게 언설텐티한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 또는 하이퍼세리스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뇌가 다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개념들 또는 철학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이러한 uncertainty를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이들 한계를 부딪혔는데 이 베이지안 모델은 그런 불확성조차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걸 극복한다는 부분에서 되게 옵티멀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회가 만들어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 이 주관성에 대한 서브젝티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이포스레스와 옵저베이션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이 인퍼런스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말이 그렇다라고 얘기해 준 이 책이 너무 반가웠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사람 뇌는 바이올로지컬한 크리처는 사실 그 무수한 개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근사하는 어프로크시메이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네 어려울 게 충분히 느껴지는데 챕터 4 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던 X에서 Y를 만들어내는 이 서브젝티브의 제너러티브 모델, 포워드 모델이 사실은 실제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존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 X, 애플을 옵저베이션이 있기 전에 애플 프로그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에서의 기존의 X라고 하는 믿음이 센서리 데이터 점핑이라고 하는 Y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세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Y를 만들어낸 실제 세상에는 X 스타가 사실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이라고 말한 그 원을 실제로 우리는 이것도 동그라미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게 원일까? 이데아라는 개념을 우리는 철학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는데 이게 어쩌면 이데아에 대한 또 하나의 근본 설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관념은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의 관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액션이라는 것인데 기존의 베이시안 인퍼런스는 사실은 이 액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액티브 인퍼런스 티오리는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옵저베이션을 만들어내는 이 X스타, 이 히든 스테이트라는 X스타가 Y를 만들어내는 이 인퍼런스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시 말해서 이 액션조차도 인퍼런스다라는 내용이 어쩌면은 기존의 그 베이지안 인퍼런스와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이 책에서 이제 작년에 나온 이 책이 그 제시하는 이제 새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2-2와 2-3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거의 뭐 사실은 이제 끝났고요. 네. 혹시,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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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낼까요 그냥 여기서?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드리려고요.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아까 베이즈 정리 나와 있는 부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음, 맨 위 말씀하시나요? 네, 베이즈 정리 나와 있는 네, 식이 나와 있는 것만 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있는데요. 저기서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저기 프라이어라고 하는 pH,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가설에 대한 확률인데요. 그거 말고, 그 pH바 2, 어떤 가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네, observation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이퍼테시스가 제 뭐 관념 속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적으로 어떤 에비던스를 관측했을 때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양방향의 추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납 추론은 E와 H의 페어를 가지고 사실 프로버빌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연역, 네, 연역법은 이제 H로부터 E를 그냥 한 방향으로만 사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설적 추론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양방향의 추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의 기준으로 지금 제가 관측한 네, E의 이제 그럴듯함을 추론하는 그 탑다운의 사실 이제 추론이 P, E바 H일 것이고요. 그 마찬가지로 역방향의 추론으로 내가 지금 관측한 이제 observation이 있을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하이퍼테시스의 그럴듯함의 정도 이거는 이제 역방향의 추론일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순방향의 추론과 역방향의 추론이 귀납 추론이나 연역 추론과 달리 동시에 있다라는 게 이 가설적 추론 방식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말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베이즈 정리가 사실은 이 프라이어라는 게 있고 포스테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떤 추론을 하는 추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observation을 받으면서 사실 prior가 posterior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posterior가 다시 새로운 이제 prior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 이제 좌변에 있는 H 바 E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그 posterior는 다시 새로운 PH로 업데이트가 돼서 네, 추론이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likelihood는 일종의 네, 탑다운 방식의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포스테리어는 사실은 이제 역방향의 추론이라고 아니요, 네, 바텀업이기 때문에 순방향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X랑 X 스타가 있는 그 그림에서 조금 재밌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는 X 스타와 Y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리적으로 X 스타와 Y의 그럴듯한 페어의 가능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실제로 우주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완벽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두뇌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모델이 추론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건데 저희가 만드는 그 제너러티브 모델은 그래서 X와 Y의 사실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인 거죠. 그래서 베이즈 정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우변에 이제 분자에 있는 그 항이 사실은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그 X 대신 X 스타가 있는, 그러니까 PX 스타 Y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그리고 PXY는 제너러티브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진리적으로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추론해내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데아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철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이제 뒷부분은 사실 저도 사실 이해를 조금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영님께서 공유해주신 논문으로 얘기를 듣고 읽어봤는데요. 패기롭게. Tutorial on the Free Energy Framework for Modeling Perception and Learning이고, 사실 이제 챕터 2를 지금 제가 다뤘던 내용은 perception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게 실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베이지안 그 이제 수학적으로 프리 에너지를 이제 도출하는 시기 뭐 도현님께서도 저한테 간단하게 말해줬던 통계학적 어쨌든 과거의 다양한 학문으로서 이제 발달해왔던 그런 개념들로서 프리 에너지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퍼셉션과 이 러닝이라는 것을 모델링하는 거 튜토리얼이라고 하는데 네, 튜토리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앱스트랙트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저희가 베이지안 그 인퍼런스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은 되게 이제 그럴 이제 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풋은 되게 많고 되게 노이즈한 것도 많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 내가 원하는 이제 스티뮬라이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고 이제 사실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앞서 저희가 계속 다뤘던 인퍼런스랑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세상에서 오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맞춘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센서리 스티뮬라이를 뽑아내는 이 과정의 퍼셉션이 또 존재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뉴런 네트워크로서 또는 뉴럴 서킷으로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이 논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즉 뉴런들이라고 하는 이런 뭐 이제 뉴런들과 그 사이의 시냅스라는 연결에 해당되는 숫자들 단순히 뉴런에 해당되는 숫자들과 그 사이의 연결에 해당되는 시냅스들의 숫자들만 가지고 설정만 해놓으면은 이 자체가 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러닝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X, Y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여기서도 이제 U, V라고 나타내집니다. 이제 V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이제 size of diameter라고 얘기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물체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U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아까 X, Y에 대응되는 게 이제 U와 V가 되겠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 관찰되는 게 실제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지금 다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이 프리 에너지라는 하는 값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XY에 해당됐던 그러니까 그 prior belief X와 이제 observation이라고 하는 Y에 해당됐던 UV가 있다고 했을 때 이 U라고 하는 값을 최대화해 주는 V라는 것을 최대로 해 주는 U 값이 이제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그것도. 근데 이그 변수와 이제 당연히 프리 에너지가 함수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수치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숫자들로 이제 치환을 하고 이 숫자들이 이제 prediction error라고 하는데 책에서도 prediction error, 머신러닝에서의 prediction error가 우리가 방금 이전에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 surprise의 개념과 대응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뭐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 건 아니고 이런 surprise에 대응되는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즉 새로운 이제 값들이 기존의 값들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u, y, 뭐 1은 이제 그냥 상수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프라이어한 수치들이 있고 이 새로운 수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연결들 그리고 이 자체 입실론에서 자체로 돌아오는 자체 시냅스를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어 네, 이런 모델링으로 이런 식들을 구현할 수 있고 이 모델링 자체만 이제 프로그래밍 또는 표현을 해 놓으면 이 식이 자동적으로 계속 굴러가고 초기값만 설정해 두면 미래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듯이 얘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뉴럴 액션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에서는 이제 또 나오는 수치들이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요약적으로 얘기하면은 posterior belief, posterior probability. 그러니까 한 번의 그 작동 과정, 한 번의 함수를 거쳐서 만들어진 값들이 전 단계의 프리 뉴런과 포스트 뉴런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냅스만으로 표현이 되고, 즉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또 시냅스도 계속 변하게 될 건데 이것들이 뭐 프리 포스트 시냅스 와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시냅틱 웨이트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간다. 사실 이 내용 사실 저도 잘 이해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뇌라고 하는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이 너무 단순한 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되게 회의적이었는데 이 모델링이라는 걸 보면서 되게 좀 가능성을 보고 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지만서도 너무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만 이제 얘기를 드릴 거 하는 거는 지난주 저희 금요일 날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 대회가 있었고 그 오전에 이제 임창환 교수님께서 이제 AI for Brain, Brain for AI라는 주제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내용이 좀 교양 내용이어서 뭐 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기존에 이제 뇌라는 뉴로사이언스와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이 어, 좀 별개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AI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AI와 뉴로사이언스는 이제 독립적으로 발달이 되어 온 학문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서로의 발전을 도와주고 있는 이제 현실이 좀 재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망 레이어들을 가지고, 그, 네, 러닝 프로세서를 가진 딥러닝을 하는 이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2014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그리드셀과 그리고 플레이스셀 이 히포캠퍼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거는 사실 쥐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그러니까 새로운 특정한 세포였는데 기존에 우리 쥐가 뭔가 모델링으로서 뭔가 길을 찾기 하는 이 머신러닝을 하는 데다가 이 플레이스셀과 그리드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더니 엄청난 이제 효율이 급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했죠. 단순히 머신러닝 안에서의 프로그래밍만으로 더 좋은 효율을 뽑아내는 과정에서도 개발을 했겠지만
이런 뉴로사이언스의 개념을 가져와서 머신러닝이 발달하는 게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도 생각하지만 이 노래가 어떤 장르일까라는 걸 우리 뇌는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노래를 들려줬을 때 머신러닝이 가사와 장르를 동시에 구별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레이어를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게 짤까라고 하면서 또 막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게 한 5개의 뭐 레이어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fMRI를 이용한 뇌 연구를 했더니 딱 그 구현이 일치했고, 뇌는 정말 최적의 극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장기 오르가니즘이라는 약간의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글라이아셀을 실제로 모델링하는 연구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엄청나게 많은 뉴런과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모델링을 해서 구현을 하려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10만 개의 20와트짜리 형광등을 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에 비해서 우리 뇌는 단순히 20와트만으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위에서 말했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조금은 약간 이해 또는 글림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브레인을 모성하고 있으면서 AI가 개발되고 있고, 반대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아까 시냅스 연결 원래는 0, 1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존재했다면은 시냅스에 이제 웨이트를 수치를 줬다면, 지금은 스파이크 프리퀀시를 가지고 또 그 사이에 연결성을 가지는 이런 네트워크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은 효율이 떨어져서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가장 뇌를 모방하고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AI 이제 그 모델링에서 가장 이제 최신 네트워크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뇌를 구현하는 거는 불가능했지만,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이 뉴런이 그래도 어쨌든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했더니 실제 꼬마 선충이 움직이는 것처럼 AI에 있었던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 한 것을 이 기계에 넣었더니 이 기계가 벽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벽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은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미리 프로그래밍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 네트워크 커넥터만 잘 해놓으면은 알아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자체적으로 굳이 미리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지 않아도 알아서 배워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서 봤던 이제 하나의 점들과 점들을 연결하는 이 커넥텀 자체가 우리의 신경을 담고 있고, 또는 이것이 러닝을 하는 딥러닝의 기초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AI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자료들을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뇌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연구는 되게 많이들 이제 소개되고 있고, 뭐 여기 예시로서 이제 에드워드 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모터코텍스 이코지를 이제 했고, 그 데이터들을 뽑아서 그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을 해서 뇌가 그 모터코텍스에서 어떻게 우리 발음을 조음하는지를 실제로 구현하는 게 성공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뇌가 서로 그냥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합쳐지는 이제 세상이 이제 도래할 거라고 또 이제 혹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가 하는 이제 브레인 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 학회에서도 강의를 마쳤고, 오늘 그래도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과 어느 정도의 조금은 관련성, 그리고 약간의 좀 모티베이션을 되고자 방금 이제 학회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서 오늘 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네요. 40분, 5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도 네, AI랑 뉴로사이언스 관련성이 그 관련된 그 딱 교집합에 사실은 제 메인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보여주신 내용들이 되게 이제 재밌고 되게 또 알차게 구성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일단은 추론 방식에 있어서 이제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가설적 추론 방식을 웬만해서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단순히 인풋 아웃풋에 뭔가 그냥 어떤 오브젝티브를 최적화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 대부분 설계가 돼 있는데 일단은 옵티마이즈를 할 때 실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우리 두뇌에는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한 시간에 175와트를 소비하고 전구 하나가 60와트를 소비하는데 인간의 두뇌는 제가 알기로 평시에는 12와트 정도 또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효율이 있는 건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잠시 설명해 주셨던 서프라이저리나 아니면 아까 잠시 또 논문에서 소개해 주셨던 프리딕션 에러라는 그 개념들이 사실은 또 이제 아마 인공지능 아마 예군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보상이라는 리워드라는 개념의 정확히 카운터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xpected reward의 정확히 카운터파트 그 네거티브 폼이 그냥 서프라이저리라는 텀이기도 하고 그것에 진짜 실질적으로 두뇌에서 작동되는 그 리워드의 어떤 네거티브 텀이 사실은 프리딕션 에러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프리딕션 에러를 이제 미니마이즈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오늘 설명해 주셨던 가설적 추론 방식 그리고 그 프리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들이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뇌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창업자가 게임 회사를 창업을 해서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정확히 이 이론을 오늘 이 이론을 만든 칼 프리스턴이라는 교수님의 이제 연구실에서 그 박사를 합니다. UCL에서 박사를 하는데 그 박사 과정에서 만난 분과 같이 창업한 게 딥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우리 뇌를 따라서 만들었는지를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갖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태님, 네, 일단 발표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 한 번만, 네, 치겠습니다.